오늘도 호기심을 한가득 안고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바로 오늘의 심층 탐구 시작해볼까요? 네, 얼른 시작하시죠.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농작물을 망치는 야생동물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딱 그려지시나요? 아마 멧돼지가 엉망으로 파헤쳐 놓은 고구마 밭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짐승 좀 쫓아내려고 울타리를 더 높게 치면서 한숨 팡푹 쉬시는 농부들 얼굴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이 뻔하디 뻔한 골칫거리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일본의 한 축산인문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 거대한 골칫거리인 야생동물을 십타귀의 최고급 진미이자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엄청난 움직임, 바로 지비의 산업의 부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비의, 이름부터 좀 새롭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단순히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고기로 구워 먹는다. 이런 일차원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쵸, 먹방 이야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내는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뜯어보는 겁니다. 아주 입체적으로요? 네, 더 나아가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 세계에서 쾅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대한 장벽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촌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라든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규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숙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의 흥미를 확 끌어당길 만한 아주 충격적인 숫자부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 보고 놀란 그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분에서 자연환경이랑 농업환경 변화 때문에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자료를 보면 연간 무려 약 161억엔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규모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단순히 잃어버린 무나 배추 가격표만 다 합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농부들이 땀 흘려 들인 시간, 부서지고 망가진 농기구 비용, 그런 게 다 빠져 있죠. 게다가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밭에 또 쑥대밭이 되어 있으면 어쩌지? 하는 그 끔찍한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고려하면 지역 사회가 겪는 체감 피해는 그 161억엔의 몇 배는 거뜬히 넘을 겁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맞아요. 매일 밤 피가 마르는 심정일 텐데 그럼 그동안 농촌에서는 그냥 손 놓고 당하기만 했느냐? 그건 또 아니죠. 네, 기존에도 대책은 열심히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생동물 접근 자체를 막으려고 농경지 주변에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책, 그러니까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였죠. 찌릿찌릿하게 먹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방치된 농작물이나 무성한 잡초를 철저하게 베어내는 등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뚜렷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슴이나 멧돼지를 그저 쫓아내거나 아니면 구제, 다시 말해 퇴치해서 땅에 묻거나 폐기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말 그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비에만 급급했던 셈이죠. 하긴 매일 밤 울타리만 고치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비만 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공격이자 새로운 비즈니스로 태세를 전환한 거군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어차피 밭을 망쳐서 잡아야 하는 동물이라면 그냥 땅에 파묻어버리지 말고 이걸 제대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골칫거리 폐기물을 훌륭한 식육으로 가공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거죠.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 곳 가셨을 때 지비에라는 단어를 메뉴판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미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이게 원래 프랑스어인데 옛날부터 유럽에서 귀족들이 사냥을 통해 잡은 야생동물 고기를 즐겨 먹던 문화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추운 시기에 포획돼서 시장에 나오는 식재료죠. 유럽에서는 아주 유서 깊고 고급스러운 식문화입니다. 사실 동양권에서 야생동물 고기 이러면 어딘가 좀 투박하고 거칠고 약간 냄새날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산적들이 화롯가에서 뜯어먹을 것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비에라는 유럽 귀족들의 미식 문화를 차용하면서 일종의 브랜드화에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농촌의 처치곤란한 골칫거리를 순식간에 고급 레스토랑의 진미로 탈바꿈시킨 거니까요. 그야말로 마법 같은 발상의 전환인 거죠. 전 이 지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면서 갖다 버려야 했던 마이너스 자산을 이제는 오히려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플러스 자산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근데 자료에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숫자로 증명되고 있어요. 데이터가 아주 확실하죠. 네, 2021년 기준 일본의 지비의 이용량이 2117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무려 18%나 증가한 사상 최고치거든요. 어떤 산업이든 1년 만에 18%가 성장했다. 이거 엄청난 호황 아닙니까? 지표상으로는 확실히 놀라운 성장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데이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개서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모순이요? 고기가 다 잘 팔리는 거 아닌가요? 네, 지비애라고 해서 다 똑같이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두 동물, 사슴과 멧돼지의 명암이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오, 어떻게 다른데요? 사슴고기의 판매량은 947톤으로 전년 대비 28%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반면에 멧돼지는 포획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판매량도 357톤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거죠. 잠깐만요. 같은 야생동물이고 둘 다 농작물 망치는 주범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소비자들이 멧돼지보다 사슴고기가 더 맛있다고 느껴서 그런 건가요? 뭐 입맛의 차이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자연에요? 네, 자료에 제시된 2018년 야생동물 추정 개체수 그래프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일본 전역에 서식하는 사슴의 추정 개체수가 약 89만 마리입니다. 반면 멧돼지는 약 60만 마리에 불과하죠. 아, 애초에 산에 살고 있는 머릿수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비의 산업은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의 자원을 그대로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 생태계의 개체수 불균형이 그대로 산업의 생산량 차이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당연한 이야기네요. 산에 사슴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냥꾼 덫에 걸리는 것도 사슴이 많을 수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 산업, 단순히 지역 농부들이나 사냥꾼들끼리 아름아름 소소하게 진행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탐구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꽤 놀라실 텐데요. 네, 국가주도 사업이죠. 맞습니다. 일본 정부, 그중에서도 농림수산성이 이걸 국가 주요 사업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지비의 이용량을 4,000톤으로 늘리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2021년에 2,100톤 남짓이었으니까 불과 몇 년 만에 2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엄청난 포부죠. 국가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결국 이 지비의 산업이 단순히 고기를 파는 것, 그 이상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보기 때문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농촌의 경제 활성화, 생태계 개체수 조절, 그리고 골치 아픈 폐기물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마스터키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돈을 많이 푸나요? 네, 조수 피해 방지 종합대책 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마다 지비의 처리 시설 건립 같은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 짓는 돈을 대주는군요. 게다가 제가 자료에서 눈여겨본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2018년에 제정된 국산 지비의 인증제도입니다.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그냥 산에서 아무나 잡아온 고기라고 하면 왠지 좀 찜찜하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죠. 인증 마크를 딱 찍어주는 겁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인증제도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GB의 활용의 폭 자체를 넓히고 있어요. 사람이 먹는 고급 식재료 외에도 이 야생고기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다는 점을 살려서 펫푸드, 즉 반려동물 사료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야생고기를 먹이는 거군요. 네, 알러지 반응도 적고 영양식으로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야생동물을 지속적으로 포획하려면 결국 사냥꾼이 계속 산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냥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산업의 전 사이클에 걸쳐서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펌프질을 해대고 있는 형국이네요. 거의 총력전이라고 봐야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커다란 물음표가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왜 마트에는 없지?
이거죠. 맞아요. 아이디어도 너무 훌륭해. 생태계 환경에도 좋아. 심지어 정부가 예산까지 쏟아 부으면서 전폭적으로 밀어줘.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동네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옆에 사슴고기가 산처럼 쌓여있지 않은 거지? 왜 우리는 아직 일상에서 지비애를 쉽게 사 먹을 수 없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마주한 아주 차갑고 단단한 현실의 장벽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의문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첫 번째 장벽이 뭔가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지비애가 가진 태생적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가축들은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사육됩니다. 그렇죠. 농장에서 딱딱 길러지죠. 네, 사료를 얼마나 먹이면 몇 달 뒤에 몇 킬로그램의 고기가 나올지 완벽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마트 입장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매장에 필요한 고기 물량을 정확히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생동물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지비에는 본질적으로 야생입니다. 사냥꾼이 오늘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슴을 2마리 잡아온다는 보장이 없죠. 허탕치는 날도 많겠네요. 많죠. 운 좋게 잡는다고 해도 그 사슴이 1년짜리 아주 부드러운 어린 개체일지 아니면 근육이 질구고 억센 늙은 개체일지 총을 쏴보기 전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랜덤 박스네요, 완전히. 맞습니다. 공급 시기도, 수량도, 심지어 고기의 질이나 크기조차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이런 극도로 불안정한 식재료를 패밀리 레스토랑의 고정 메뉴나 대형 마트의 상시 판매 상품으로 올린다.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공급의 안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불확실성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인구 문제 말씀이시죠? 네. 바로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이 지비의 산업의 발목을 아주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제나 환경 문제인 줄 알고 계속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통계학적 문제가 튀어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생동물들이 출몰하는 곳은 대부분 길이 잘 닦인 평지가 아니라 험준한 산간 지역이잖아요. 네. 그곳에서 수십 킬로그램, 많게는 100kg이 훌쩍 넘는 짐승을 잡아서 옮겨야 하는 건데 네. 일본에서 이 사냥을 전담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부회라고 불리는 지역 사냥꾼 단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일본 농촌의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여부회 회원들의 평균 연령도 이미 60대, 70대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요즘은 드론 기술도 엄청 발전했고 무인 트랩 같은 스마트 장비도 산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굳이 사람이 직접 산을 험하게 헤집고 다녀야만 하는 건가요? 기계가 짐승을 가둘 수는 있겠죠. 하지만 쥐비의 산업에서 포획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쥐비애를 정말 사람 먹는 식용고기로 쓰려면 포획 직후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잡고 나서가 문제군요. 네, 깊은 산 속에서 거대한 동물이 잡혔다고 가정해보죠. 이 무거운 동물을 식욕 처리 시설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산속에 헬기를 띄울 수도 없고 결국 사람이 직접 그 가파른 비탈길을 밧줄로 묶어서 끌고 내려와야 합니다. 어휴, 100kg을 끌고요? 네, 게다가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완전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체할 시간이 없죠. 노령의 70대 사냥꾼들에게는 체력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혹독한 노동입니다. 산의 자원은 넘쳐나는데 그 자원을 직접 캐내어 운반할 젊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씁쓸한 현실이 산업의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캘 사람이 없다 알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통 생각하시기에 산에서 공짜로 잡은 거니까 사료비도 안 들었고 고깃값도 당연히 엄청 싸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렴할 거라고 기대하죠, 보통.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맞습니다. 기계화된 도축장에서 수천 마리씩 일괄적으로 쫙 처리되는 일반 가축 시스템과 달리 지비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험난한 산속에서의 개별 포획, 까다롭고 위험한 운반, 그리고 거의 수작업에 가까운 해체 과정 등 사람의 손을 너무 많이 탑니다. 자동화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효율성은 뚝 떨어지는데 인건비와 물류비는 폭발적으로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오히려 산에서 공짜로 잡은 지비의 소매가가 훨씬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하겠네요. 네. 낯설고 생소한 고기를 심지어 늘 먹던 돼지고기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갑을 선뜻 열기가 쉽지 않겠어요.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장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료를 꼼꼼히 보면 사실 이 비싼 가격보다 훨씬 더 철벽 같은 규제가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식품 안전성 문제죠. 네,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소고기를 살 때 포장지에 있는 바코드 번호를 스마트폰으로 딱 검색해보면 이 소가 어느 농장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 구제역 백신은 언제 맞았는지 그 이력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트레이서비니티, 즉 이력 추적 시스템이죠. 현대 축산업의 핵심이자 소비자 신뢰의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에게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100% 불가능하죠. 이 멧돼지가 어제 산 너머 쓰레기장에서 뭘 주워 먹었는지, 산속에서 어떤 야생진드기나 기생충에 노출되었는지 인간이 추적할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법적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까다롭더라고요. 저는 무슨 반도체 공장 규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동네 사냥꾼이 산에서 잡은 동물을 자기 뒷마당에서 대충 썰어서 동네 식당에 파는 거, 이거 절대 네버 불가능합니다. 큰일 납니다. 범죄예요, 그거. 자료에 명시된 걸 보면 철저하게 도축장법에 따른 시설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식품위생법에 아주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식육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문 시설에서만 가공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파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1257 같은 치명적인 대장균이나 각종 기생충, 간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본 후생 노동성이 2014년에 야생 조수육의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이라는 아주 깐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침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지침을 들여다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포획 후 정확히 몇 시간 이내에 내장을 적출해야 하는지, 혈액은 어떤 방식으로 빼야 하는지, 가공시설로 운반할 때 차량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규정되어 있어요. 온도까지요? 네, 심지어 해체할 때 쓰는 칼과 도마의 소독 상태와 세척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죠. 일반 가축고기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삼엄한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긴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끝장이니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좋아도 어디선가 단 한 번이라도 지비애를 먹고 집단 식중독 사고가 터진다면 이제 막 싹을 틔우려던 이 산업 전체가 한순간에 와르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건 안전이라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비싼 가격에 이렇게 숨막히는 위생규제까지,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주 원초적인 장벽이 담았습니다. 입맛이죠. 맞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입맛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해외여행 가셔서 야생동물 고기 요리 드셔보신 적 있나요? 이 지비애, 이른바 게임밋이라고 부르는 이 고기들은 소나 돼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특유의 강한 야성적인 향과 맛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죠. 네, 좋게 포장해서 말하면 풍미가 아주 짙은 거고, 나쁘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누린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현대인들의 입맛은 이미 잘 정제된 아주 부드럽고 냄새 없는 가축고기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성적이고 거친 식재료를 대중화하려면 단순히 마트 진열대에 예쁘게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고기 특유의 냄새를 완벽하게 잡는 조리법은 무엇인지, 어떤 소스가 찰떡같이 어울리는지, 와인과는 어떻게 페어링해야 하는지 등 소비자의 입맛을 설득하고 교육하는 지난한 계몽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자료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뜯어보니 방대한 자료의 핵심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네, 오늘 다룬 일본의 지비애 산업은 농업을 파괴하는 거대한 골칫거리를 미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려는 아주 과감하고 훌륭한 시도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교부금과 인증제도 덕분에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면에는 야생이 가진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 무거운 사냥감을 짊어질 인력의 극심한 고령화 현상, 그리고 효율성 저하로 인한 비싼 생산 단가. 그리고 위생 문제도 있죠. 네, 무엇보다 대중의 식탁에 무사히 오르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깐깐한 위생 관리와 낯선 입맛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이상적인 아이디어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 그것이 바로 지비의 산업의 현 주소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보다 더 명쾌하게 정리할 순 없네요. 지금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낯선 지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주제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변 혹은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저 치워버려야 할 골칫거리나 단순한 비용으로만 여겨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자원으로 쓸 수 있을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관점만 살짝 비틀면 가장 골치 아픈 위기가 가장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지비애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에서 아주 짧게 스치듯 지나갔던 한 구절을 꺼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애초에 멧돼지나 사슴 같은 야생동물들이 왜 이렇게까지 산을 내려와서 인간의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 걸까요? 자료는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자연환경의 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요. 네, 지금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기후변화와 산림 생태계의 훼손으로 인해 동물들의 안식처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살 곳을 잃고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영역으로 자꾸만 선을 넘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갈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다룬 이 지비애라는 개념은 단순히 버려지는 고기를 알뜰하게 활용해서 귀족의 진미를 즐겨보자 이런 한가로운 미식의 차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전통적인 공장식 식량 생산 방식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야생과 인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미래가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적인 변화, 인간의 영역으로 밀려들어오는 그 변화 자체를 곧바로 생존의 자원으로 치환해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급변하는 지구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미래의 필수적인 생존 전력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주 소름 돋으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가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나 거리를 걸으실 때 이 묵직한 질문을 한 번쯤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비에라라는 낯선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서늘한 생존의 메시지를 곱씹어보며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